서울 인사동의 좁은 골목은 언제나 오래된 것들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잘 마른 먹 냄새와 깊고 쌉쌀한 차향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낡은 종이 냄새가 있었지요. 그 골목의 끝자락, 책의 시간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공방에서 김서연 씨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낡은 창살을 비집고 들어와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들을 금가루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끝에서는 1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족보 한 권이 마지막 생명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툭 하고 끊어진 신락 같은 페이지의 결을 그녀는 당나무 껍질을 곱게 으깨 만든 풀로 조심스럽게 이어붙였습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예의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문득 20해 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금의 묵향과는 다른 서늘하고 무거운 나무 냄새, 그리고 그 안에 희미하게 섞여있던 아주 오래 묵은 먼지의 냄새였지요. 경북 안동의 고택 서가.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집의 냄새였습니다. 서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책장이었지요. 대대로 한지를 만들고 고서를 필사해온 가문. 모든 것이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했고 모든 사람은 정해진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책장의 굳건한 표지였고 10살 터울의 큰오빠 김기태는 그 책장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힌 부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해방구는 석가래가 앙상하게 드러난 다락방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책들의 무덤이었지요. 곰팡이가 피고 좀 이슬어 바스러져가는 책들 사이에서 서연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잇고 해진 표지를 깁고 빛바랜 글자 위에 조심스럽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낡은 것을 되살리는 그 시간만이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다락방의 삐걱이는 나무 계단 위로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오빠 기태였습니다. 그는 서연이 정성껏 되살려놓은 낡은 시집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종이도 아깝고 내 시간도 아깝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모든 것은 쓸모의 유무로 결정되었지요. 버려진 것들이라 연습 삼아 해본 것입니다. 서연은 시선을 떨군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기태는 들고 있던 책을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정성껏 매만진 페이지가 힘없이 구겨졌습니다. 연습은 시집가서 할 집안일이나 하거라. 그게 내게 주어진 쓸모이니.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서연의 존재 이유를 가문을 위한 도구라는 한 문장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한때는 번성했던 서가의 한지 사업이 시대의 흐름에 밀려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기태의 어깨 위에는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 책임감은 점차 뒤틀린 집착이 되어 가장 연약한 존재인 서연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상 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가족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회의가 아니라 기태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월송 유해송 댁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월송은 지역에서 가장 큰 양조장을 운영하는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밥그릇에 고개를 박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세가 기운 우리 서가와 명예를 원하는 월송 댁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나쁘지 않은 거래야. 거래. 기태는 혼사라는 말 대신 거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연은 가문을 위해 팔려가야 할 마지막 남은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뱉은 거역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기태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내게 선택권은 없다. 이건 가문을 위한 일이고 넌 서가의 딸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툭 하고 서연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서가라는 거대한 책장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쓸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마저 찢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찢겨진 유서. 다음날 아침 서가의 대돌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사이 방 안을 떠돌던 냉기는 아침이 되어서도 가시지 않았지요.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오빠 기태는 아침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무서웠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업 공간인 다락방으로 향했을 때 그녀는 문이 굳게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한 노스의 자물쇠가 그녀의 유일했던 세계를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지요. 서연의 손에서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빼앗는 것으로 저항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그림자처럼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서재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기까지 꼬박 사흘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서재문을 열자 짙은 묵향과 함께 오빠의 차가운 시선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붓을 든 채 어떤 미동도 없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라버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방으로 돌아가거라. 기태의 목소리는 잘 마른 한지처럼 건조했습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간절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사는 제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발 제 인생을 오라버니의 거래에 쓰지 말아 주십시오. 처음으로 드러낸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태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붓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나직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 서가의 딸에게 개인의 인생이란 없다. 가문이 곧 너의 인생이고 너의 운명이다. 아버지의 유서를 잊었느냐? 서연의 혼사는 내가 온전히 책임져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너에게 주어진 의무다. 더는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는 서연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쳐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닫은 문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오빠에게 그녀는 혈육이 아닌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가문이라는 거대한 재단 위에 동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세상은 집안의 별채로 축소되었습니다. 기태는 그녀가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감금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고 그것이 다시 짙은 녹음으로 변해가는 동안 서연은 낡은 책처럼 바스러져 갔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부엌의 오목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부터 서가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었지요. 그녀는 음식을 나르는 척하며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낯비지 말이 아니여.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기왓장을 때리는 소리에 섞여 별채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젖은 옷차림의 오목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서연의 손에 따뜻한 죽 그릇을 쥐어주고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아가씨, 이대로 썩어 없어질 순 없어. 보자기 안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서울행 버스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걸 받아도 저는 가서 만들면 되지. 아가씨의 갈 곳은 아가씨가 직접 만드는 것이요. 여기 갇혀서 저 책들처럼 먼지만 쌓이다가 사가 없어질 뿐이요. 나가서 아가씨만의 새 책을 써야지. 오목선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의 온기가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기태가 읍내에 제사를 지내러 가 집을 비우는 날을 알려주었습니다. 딱 하룻밤의 기회였습니다. 죽그릇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온기를 느꼈습니다. 손안에 든 버스표 한 장이 그녀의 세상 전부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서가를 벗어나 본 적 없는 그녀에게 바깥 세상은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는 것은 살아있는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즉 같은 어둠 속에서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단 한 페이지라도 직접 써 내려가기 위해서 이 낡고 무거운 책장을 찢고 도망쳐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챕터 3 어머니의 자개장. 약속한 날의 새벽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얇은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비단, 저고리 하나만을 작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어댔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목선과의 약속 시간은 동이 트기 직전 집 뒤편의 낡은 쪽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별채를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익숙지 않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갈 깔린 마당을 가로지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서연의 방문 창살에 길고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읍내에 제사를 지내러 갔던 오빠 기태였습니다. 약속보다 꼬박 하루나 일찍 돌아온 것이었지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열려있던 희망의 문이 쿵 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닫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허물어지듯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차가운 아랫목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상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기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좇고 있었지요.
숟가락을 드는 미세한 손떨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밥알을 넘기지 못하는 마른 목구멍까지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무엇을 하려 했느냐. 그 무언의 압박 속에서 밥 한 술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가는 완벽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기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 앉아 붓글씨를 쓰거나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서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오목사는 이상 서연의 근처에 올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멀리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버스표는 이제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망의 늪처럼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가장 오래된 기억의 장소로 숨어들기 마련이지요. 서연은 아무도 찾지 않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방 안에는 희미하게 어머니의 난초향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 방은 기태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유일한 성역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아끼시던 자개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빛을 잃은 나전칠기가 그녀의 희미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온기라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하염없 자개의 무늬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창의 가장 아래쪽 좀처럼 쓰지 않아 뻑뻑한 서랍을 무심코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실망감에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서랍 바닥을 덧댄 얇은 오동나무 판자. 그 한쪽 귀퉁이가 살짝 긁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간 안에는 손때 묻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묵직했습니다. 안에는 꼼꼼하게 접은 지폐 몇 장과 작고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장독칼. 시집올 때 호신용으로 지니는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부산행 완행열차 새벽 4시. 글씨는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서가라는 책장 속에 가져 살았던 어머니, 그녀 역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열차표를 끝내 끊지 못하고 대신 평생의 한을 이 작은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지요. 비단 주머니 속의 돈은 아주머니가 주신 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꺾이지 않은 의지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오빠 기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서연의 몸을 가두고 모든 길을 막는다 해도 여인들의 마음속에 대물림되는 이 작은 불씨까지는 꺼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은 은장도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떨리는 심장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목생과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꿈이 그녀의 등 뒤에서 떠나라고 살아가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까지 살아내야 하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챕터 4. 어머니의 은장도.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사람은 오히려 가장 맑은 정신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빠 기태의 감시 아래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뜰을 쓸고 점심에는 부엌의 허드레시를 도왔습니다. 저항의 가시를 모두 거두어들인 그녀의 모습에 기태는 마침내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동생의 의지를 완벽히 꺾었다고 믿었지요. 그의 감시가 조금씩 느슨해진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의 순종은 연기이자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방식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는 오목선의 눈빛을 읽으며 다시 한번 기회가 오기를 말입니다. 두 사람의 소통은 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을 때 서연이 무심코 시든 잎을 골라내면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잘 익은 애호박 하나를 그녀의 소쿠리에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둘만의 신호였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목선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솥에는 따뜻한 팥죽이 끓고 있었지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죽 한 그릇을 퍼서 서연의 앞에 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때문에 위험해지실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친 손으로 서연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셔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 걱정하는 것 아니요. 아가씨는 살아야지요. 꼭 살아서 아가씨만의 이야기를 써야지. 그 따뜻한 한마디에 서연은 간신히 참았던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연대감과 감사함이 뒤섞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기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체면과 형식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닷새 뒤는 안동에서 가장 큰 장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서가에서 제사에 쓸 물건들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날이기도 했지요. 기태는 가문의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여겼습니다. 그날은 집안의 모든 일꾼들이 장에 나가 정신이 없을 것이요. 내가 배가 아프다고 들어누우면 오라버니는 체면상 아가씨라도 내보내서 물건 목록을 확인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성격상 제사를 망칠 위험을 감수하느니 동생에게 잠시 감시의 눈을 떼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닷새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내일 밤 어머니의 자개장 서랍을 열어 은장도를 매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낡은 인연의 끈을 끊어내기 위한 결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침내 장날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먹물처럼 푸르스름하게 번져왔습니다. 약속대로 오목사는 새벽부터 배를 앓는 신용을 했고 안절부절 못하던 기태는 결국 서연을 불렀습니다. 내가 잠시 나가서 장 보는 것을 감독하거라. 목록은 오목선에게 받아두었다. 딴 생각 말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지만 그는 제사라는 더 큰 명분 앞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순종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등 뒤로 감춘 손에는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짧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짊어진 채 고고하게 서 있는 서가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고 슬픈 책 한 권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심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돌려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을 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Chapter 5 새로운 서문시원. 안동 장터의 아침은 살아있는 것들의 소리로 부산했습니다. 흥정하는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뻥튀기 소리까지 서연은 그 모든 소음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장터의 번잡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차분하고 단호했지요. 그녀는 제수용품을 파는 가게들을 지나쳤습니다. 쌀가게와 과일가게 그리고 어물전을 지나 마침내 장터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버스는 낡고 치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마차처럼 보였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아주 짧게 자신이 떠나온 집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준 한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부디 평안하십시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서울의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된 서연의 삶은 고되고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안동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야간 대학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문화재 보존하기였습니다. 낡고 훼손된 것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마치 과거의 상처투성이었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인사동의 작은 골목에 공방 체계 시간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보건 솜씨는 점차 입소문을 탔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딸이나 동생이 아닌 보건가 김서연으로 자신의 이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공방의 문을 열고 들어선 한 노부인을 보고 서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허리는 굽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따뜻하고 인자한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목선이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는 사장님이시구먼요. 아주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아주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말이 눈빛 속을 오고 갔습니다. 어떻게 저를 서가에서 나온 뒤로 수소문했지요. 아가씨가 꼭 이렇게 제 몫을 다하며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장하고 또 장하십니다. 아주머니는 기태가 서연이 사라진 뒤 한동안 사람을 풀어 찾았지만 결국 가문의 수치라며 그녀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덮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서가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더욱 기울었고 기태는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원망 대신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오목선은 서연의 공방에 매일같이 들러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조용히 채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한전시회에서 자신의 작업을 존중하고 아픈 과거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방을 채웠고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책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동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 기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편지에는 단 몇 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가는 이제 내 손에서 끝이 난다. 아비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못난 아들이 되었구나. 너에게 지었던 모든 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구나. 서연은 여치를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서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동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가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있던 오빠 기태는 서연이 기억하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닌 그저 늙고 병든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왔구나. 오라버니, 내가 다 망쳤다. 아버지를 볼 낯이 없구나. 기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평생 처음 보는 오빠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만 아버님의 유서에서 벗어나세요. 저도 오라버니도요.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남매는 아주 오랫동안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원망도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서연은 공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오목선이 끓여주는 구수한 차와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가 함께합니다. 그녀는 가끔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원이란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찢기고 바랜 흔적까지도 끌어안아 지금의 나를 이루는 무늬로 만드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낡은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 자신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